어떤 사람의 진짜 민낯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더군요. 회의실 한복판, 백만장자가 돌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단 한 사람, 막 들어온 인턴 사원이 움직였습니다. 귀 뒤를 향해 펜을 들이대는 그녀. 너 뭐 하는 거야? 전무의 비명은 공기를 찢었고 그 방의 운명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께 따뜻하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천혜그룹 본사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1년 전까지 하얀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 섰던 제 모습은 완전히 지워졌어요. 27살 한서윤이라는 이름 석자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인턴 사원으로서의 첫 출근이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그걸 애써 무시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38층 기획지원실. 그곳이 앞으로 제가 숨어 지낼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사무실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제가 문 앞에 서 있어도 고개를 드는 사람이 없었죠.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지만 사실 그건 익숙한 감각이었어요. 1년 전 병원을 떠나던 날에도 저는 그렇게 홀로 복도를 걸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획지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한서윤입니다. 제 목소리가 사무실에 퍼지자 몇몇 사람들이 힐끗 시선을 돌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때 구석 자리에서 한 남자가 의자를 밀며 일어났어요. 재무팀 오재영 대리라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눈매가 가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했죠.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인턴? 저거 복사 좀 해. 30부씩. 이런 건 내가 하는 거야. 아무런 설명도 안내도 없이 던져진 첫 번째 업무였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진짜 무거운 건 서류가 아니라 그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감정이었죠. 복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는데 38층 높이에서 보는 세상은 아득했고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저 아래 어딘가에서 환자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응급실로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의 열린 가슴, 터져나가는 피, 그리고 제 손끝에서 가까스로 이어지던 심장 박동. 그 모든 것이 지금은 꿈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복사기가 웅웅거리며 종이를 뱉어내는 동안 저는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때 사무실 쪽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오신다. 오늘 갑자기 시찰이래. 누군가의 외침에 복도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바삐 움직였고 청소 담당 아주머니들은 급하게 복도 구석을 후쳤죠. 저도 서둘러 복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대리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소리쳤어요. 책상 정리해. 서류 치워. 인턴, 너 거기 서류 어디다 뒀어? 저는 막 복사를 끝낸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고 그는 그걸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제 손에 다른 문서를 쥐어줬습니다. 이건 캐비닛에 넣어둬, 빨리. 제가 그 문서를 받아들기도 전에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뛰어가고 있었죠. 회장이라는 단어가 사무실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혜그룹 회장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입사 전에 인터넷으로 잠깐 검색해봤을 때 한도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6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 사진이 떴던 게 전부였죠. 재벌 총수, 냉철한 경영 스타일, 업계에서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기사 제목들이 줄줄이 이어졌지만 저한테는 먼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캐비닛에 문서를 넣으려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서류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허리를 숙여줍는 순간 누군가의 구두가 눈앞에 멈췄습니다. 올려다보니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단정한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명찰에는 기획실 장기훈 상무라고 적혀 있었죠. 그가 저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인턴이야? 네, 오늘 첫 출근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한서윤 이력서에서 본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상무라는 사람이 왜 말단 인턴의 이력서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전에 어디서 일했어? 그의 질문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1년간의 공백, 그 전에 있었던 삼강대병원.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쳤죠. 특별히 경력은 없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숨기며 대답했어요. 상무님은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근데 손이 참 안정적이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이 안정적이라니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생각할 틈도 없이 복도 끝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먼저 나타났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양옆으로 늘어서더니 그 사이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도연 회장이었어요. 인터넷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이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63살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나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고든 자세였습니다. 회장님이 지나가는 동안 모든 직원이 고개를 숙였고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저도 본능적으로 시선을 낮췄는데 그때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기훈 상무님이 회장님 뒤를 따르며 걷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회장님의 등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 같은 차가운 눈이었죠.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첫날부터 쓸데없는 상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냥 인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사무실에 다시 숨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대리는 넥타이를 풀며 자리에 털썩 앉았고 누군가 긴장됐네 하고 중얼거렸죠. 저도 긴장을 풀려고 했지만 좀처럼 가슴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까 상무님이 했던 말, 손이 참 안정적이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정리할 서류가 남아 있었고 첫날부터 일찍 가면 인상이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분류하는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1년 전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삼강대병원 외상센터, 제가 레지던트로 일했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법을 배웠고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손끝이 차가워지지만 그건 아직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벽 쪽으로 비켜섰고 그 순간 회장님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올려다봤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하지만 눈가에 새겨진 깊은 주름.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의 눈매, 광대뼈의 각도, 콧날의 선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봤던 사진 속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죠. 그분을 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그리고 왜 상무님은 저를 알아본 것처럼 말했을까요? 첫날부터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 일이 벌어진 건 입사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이 오늘 임원회의 후에 기획지원실에서 직접 보고를 받으신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오 대리는 아침부터 서류를 뒤적이며 신경질적으로 펜을 돌렸고 다른 직원들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죠. 저는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문서 정리를 하면서 그 긴장감을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회의실 준비가 시작됐어요. 누군가 테이블볼을 새 것으로 교체했고 생수병이 일렬로 정렬됐으며 회의 자료가 자리마다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서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께서 회의 후에 가벼운 다과를 원하신다고 디저트를 준비해 두라는 지시였죠. 그 말에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뭔가를 드시겠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준비하지? 오 대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시선이 저한테 모였죠. 인턴, 내가 가서 사와. 뭘로요? 제가 되물었더니 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적당히 고급스러운 거. 케이크든 타르트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적당히 고급스러운 거라니 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따질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베이커리로 내려갔어요. 진열대에는 여러 종류의 디저트가 놓여 있었는데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몬드 타르트를 선택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였고 포장도 깔끔했거든요. 계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동안 묘한 불안감이 스쳤지만 저는 그냥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앞에 놓일 디저트를 제가 골랐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사무실에 돌아오니 이미 회의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디저트 박스를 탕비실에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임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직원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디저트 준비됐어요? 회장님께서 지금 드시겠대요. 네, 탕비실에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스를 가져갔죠.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기훈 상무님이 탕비실 쪽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분명히 회의실에 계셨어야 할 분이 왜 거기 있는 걸까요? 저는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무님이 제 옆을 지나칠 때 슬쩍 저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첫날 저한테 손이 안정적이라고 했을 때와 같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이었죠. 회장님께서 기획지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직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도 따라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으셨고 옆에는 김태도 전무님이 자리했습니다. 보고가 시작됐는데 저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고 질문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습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보고가 중반쯤 진행됐을 때 비서실 직원이 디저트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몬드 타르트가 예쁘게 잘려서 회장님 앞에 놓였어요. 회장님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타르트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걸 준비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오 대리가 제 쪽을 힐끗봤고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나. 저희 팀에서 준비했습니다. 오 대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누가 골랐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포크를 들었습니다. 타르트 한 조각이 회장님의 입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인지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했어요. 뭐가 불안한지는 몰랐지만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감쌌죠. 회장님이 타르트를 한 입 더 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셨어요. 보고가 계속됐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한 걱정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회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떨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회장님? 김태도 전무님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손으로 목 부근을 짚었죠. 그리고 기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전무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가갔지만 회장님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도 금세 힘을 잃었어요.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빠르게 붉어지고 있었어요. 목 주변이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죠.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건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아나필락시스, 급성 알레르기 쇼크. 기도가 부어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상태였죠. 에피네프린이요, 에피펜 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오대리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뭐라고? 누군가 되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119 불러. 김태도 전무님이 외쳤어요. 보안 요원들이 우왕좌왕했고 누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몇 분 안에 기도를 완전히 막아버려요. 에피네프린 주사가 없으면 직접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호흡소리가 점점 가늘어졌고 눈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제가 누군데 회장님한테 손을 대요? 저는 그냥 인턴이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때 장기훈 상무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말에 저는 상무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상무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아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테이블을 잡으려다 허공을 휘저었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숨겨왔던, 잊으려고 했던,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 사람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의 호흡이 완전히 멈췄어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움직임이 사라졌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저한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회장님의 멈춰버린 호흡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저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회장님이 쓰러지는 순간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며 의자에서 미끄러졌고 김태도 전무님이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어요. 회장님, 회장님. 전무님의 다급한 외침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지만 회장님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이미 검푸른 빛으로 변해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기도 폐쇄가 시작된 지 최소 2분, 뇌에 산소 공급이 끊기면 4분 안에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됩니다. 119 빨리 오라고 해. 누군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보안 요원들은 우왕좌왕하며 회장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무님이 회장님의 넥타이를 풀었고 누군가 물을 가져왔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물을 먹이면
오히려 기도로 들어가서 더 위험해지거든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발. 제 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제 의지였는지도 몰라요. 1년 동안 숨겨왔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대리가 눈을 크게 떴고 보안요원 한 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죠. 뭐야, 인턴이 뭘 어쩌겠다고.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회장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전무님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보였죠. 알레르기 쇼크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에피네프린이 없으면 직접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무님의 눈이 흔들렸어요. 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 하지만 저는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장님의 목을 살폈습니다. 부어오른 인후두 부위가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예상대로 후두개가 부어서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 확보로는 안 돼요. 에피네프린 주사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윤상갑상막 절개, 목 앞쪽의 얇은 막을 절개해서 직접 공기 통로를 만드는 응급시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구가 없었어요. 메스도 튜브도 소독약도 없었습니다. 병원이 아닌 이곳에서 맨손으로 그 시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1년 전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에게 했던 것처럼 도구가 없어도 상황이 최악이어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해. 그때 장기훈 상무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대지 마.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나면 어쩌려고. 저는 상무님을 돌아봤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까부터 느꼈지만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쓰러졌는데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요? 구급차가 오려면 최소 7분에서 10분은 걸립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도 폐쇄 후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7분이 지나면 살려도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회장님의 뇌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전무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전무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요? 숨겨왔던 제 과거를, 1년간의 공백을, 삼강대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회장님의 생명이었어요. 저 의료 지식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제발 저한테 맡겨주세요. 전무님은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저는 회장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방 가져와요. 저는 오대리에게 말했어요. 그가 멍하니 서 있길래 다시 소리쳤죠. 제 가방이요. 책상 밑에 있어요. 그가 허둥지둥 달려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져서 필통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볼펜이 여러 자루 있었습니다. 금속심이 들어간 고급 볼펜이요. 병원을 떠나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물건이었죠. 뭐 하려고? 오대리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볼펜을 분해해서 금속심을 꺼냈어요. 끝이 뾰족하고 속이 빈관 형태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응급기관절개에 쓸 수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면 안 돼. 침착해야 해. 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야. 회장님의 목 앞쪽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갑상연골 아래, 윤상연골 위. 그 사이에 있는 얇은 막, 윤상갑상막을 찾았어요. 여기를 절개하면 기도로 직접 공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대형 혈관을 건드릴 수 있어요. 집중해야 했습니다. 소독할 게 필요해요.
알코올이든 뭐든요. 제 말에 누군가 손 소독제를 내밀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저는 회장님의 목 부위에 소독제를 바르고 제 손에도 뿌렸습니다. 금속 심끝도 소독했죠.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속심을 쥔 손을 회장님의 목에 가져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마치 1년 전 수술실에 서 있던 그때처럼 환자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다는 그 무게감이 오히려 저를 집중하게 만들었죠. 그때 장기훈 상무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이건 너무 위험해. 인턴 따위가 회장님 목을 건드린다고? 책임질 수 있어? 저는 상무님을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진심으로 회장님을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성공하는 걸 막으려는 것 같았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안 하면 회장님은 돌아가십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 안 하면 회장님은 죽습니다. 제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죽는다는 단어가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기훈 상무님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저는 더 이상 그분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운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김태도 전무님의 목소리가 떨어졌어요. 책임은 내가 진다. 그 한마디에 주변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상무님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보안 요원들이 한 발 물러섰죠. 저는 전무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회장님의 목에 집중했습니다. 손끝으로 윤상갑상막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갑상연골의 아래쪽 가장자리, 윤상연골의 위쪽 가장자리. 그 사이 약 1cm 정도의 얇은 막. 여기를 정확히 절개해야 합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대동맥이나 경정맥을 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시술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삼강대병원 응급실에서요. 금속심을 쥔 제 손이 회장님의 목 위로 향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저는 뾰족한 끝을 막에 가져다 댔어요. 피부가 저항하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한 번에 들어가야 해. 주저하면 안 돼. 저는 적당한 힘을 주어 금속심을 밀어 넣었습니다. 뚫렸습니다. 피가 조금 흘러나왔지만 예상했던 정도였어요. 저는 금속심을 약간 기울여서 기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심의 반대편 끝을 물고 강하게 불었어요. 공기가 금속심을 통해 회장님의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회장님의 가슴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숨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계속해서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규칙적으로 5초에 한 번씩.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 2분? 시간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제 세계에는 오직 회장님의 가슴 움직임과 금속심을 통해 전해지는 공기의 흐름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회장님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에피네프린 가져왔습니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보안팀 직원 하나가 구급 키트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다른 층 의무실에서 가져온 것 같았죠. 저는 재빨리 키트를 열어 에피네프린 주사기를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프리필드 시린지, 사전 충전형 자동 주사기요. 허벅지요. 허벅지 바깥쪽에 놔야 해요. 제가 말하자 전무님이 회장님의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저는 에피네프린 주사기의 안전캡을 제거하고 회장님의 허벅지에 수직으로 찔러 넣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약물이 주입됐죠. 저는 10초를 세고 주사기를 뺐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에피네프린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몇 분이 걸립니다.
저는 금속심을 통해 계속 공기를 불어넣으며 회장님의 상태를 지켜봤어요. 목 부위의 부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입술의 청색증도 옅어지고 있었죠. 그때 회장님의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저를 향해 멈췄어요. 저는 금속심에서 입을 떼고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들리세요? 눈 깜빡여 보세요. 회장님의 눈꺼풀이 천천히 한번 깜빡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사무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살았어, 살았다고. 누군가 외쳤고 안도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에피네프린의 효과가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었거든요.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금속심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이 제 앞에 섰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계심, 의심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요. 너 대체 뭐야? 인턴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윤상갑상막 응급절개, 에피네프린 투여. 구급대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빠르게 회장님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뜬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산소 마스크가 입을 가리고 있었죠. 회장님이 실려나가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쏠려 있었어요. 저는 피 묻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1년 만에 다시 이 손으로 사람을 살렸어요.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도망치고 싶었던 기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기훈 상무님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차분함 대신 날카로움이, 여유 대신 경계심이 가득했죠. 대단하네. 인턴이 기관절개를 해?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 저는 상무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위협하는 것 같았죠.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무님은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래, 필요한 상황이었지. 근데 말이야,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무님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까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탕비실에서 나오던 상무님. 디저트가 놓여있던 곳이었죠. 설마, 정말 설마. 머릿속에서 불길한 생각이 꿈틀거렸지만 저는 그걸 지워버리려 했어요. 증거도 없이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냥 우연일 거라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살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회장님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 과거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죠. 그리고 어쩌면 이 회사에는 제가 모르는 어둠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몰라요. 전무님이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한서윤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경호원 2명이 제 뒤에 섰어요.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숨길 수 없다면 마주해야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회장님이 실려간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김태도 전무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본사 건물 52층에 있는 법무팀 회의실이었어요. 창문도 없는 폐쇄된 공간에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나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문이 열리며 전무님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낯선 사람 2명이 따라 들어왔는데 한 명은 인사팀장이고 다른 한 명은 법무팀 소속 변호사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앉았어요. 마치 취조실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한서윤 씨, 전무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 목에 금속심을 찔러 넣은 인턴이라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죠.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물을게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서윤, 27세, 천혜그룹 기획지원실 인턴. 입사일은 이번 주 월요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전엔 뭘 했어요? 이력서에는 1년간 공백이 있던데.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나왔구나. 피할 수 없겠구나.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인사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서윤 씨,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관절 개술이라고 했나? 그건 의사들도 쉽게 못하는 응급처치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삼강대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다고, 외상센터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살렸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1년 전 그날 밤 일도 함께 따라올 거예요. 제가 왜 병원을 떠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건가요? 전무님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날카로웠어요. 한서윤 씨, 당신이 회장님을 살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전문적이었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숨기는 게 있다면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회장님의 피가 묻었던 손이었죠. 씻었지만 손톱 밑에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전에 의료 쪽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삼강대병원 외상센터에서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고 인사팀장이 서류를 뒤적였어요. 삼강대병원? 거기 외상센터면 꽤 유명한 곳 아닌가요? 왜 거길 그만두고 인턴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1년 전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그 후에 저한테 쏟아진 비난들, 의료사고, 과실치사, 면허 정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한서윤 씨, 법무팀 변호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신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회장님을 살린 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예요. 왜 하필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왜 디저트를 당신이 준비했는지. 제가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디저트는 오대리님이 시켜서 제가 사온 거예요. 그게 왜?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베이커리에서 찍힌 CCTV 화면이었어요. 제가 타르트를 고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당신이 아몬드 타르트를 골랐어요. 회장님은 아몬드 알레르기가 있는데.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도 회장님 알레르기에 대해 말해준 적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죠?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레르기 반응이 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혹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회장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직접 살려서 영웅이 되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는 그냥 인턴이에요. 회장님한테 아무런 원한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저는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어요. 아몬드 알레르기를 몰랐다고, 디저트는 시켜서 사온 거라고, 회장님을 살린 건 본능적인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창밖이 밝아올 무렵 전무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근데 한서윤 씨,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 대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살렸는데 오히려 범인 취급을 받다니.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장기훈 상무님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씩 웃었어요. 힘들었겠네, 인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무님이 제 옆을 지나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히 나서지 말 걸 그랬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아침 7시였어요. 저는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까 조사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맴돌았어요. 의심받고 있어요. 범인 취급받고 있어요. 사람을 살렸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며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건가 싶어서요. 서윤아. 그 목소리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지은 언니? 박지은. 1년 전까지 삼강대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사였어요. 그날 밤 수술실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 저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떠났던 사람.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나 지금 서울이야.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 언니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일 있잖아.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 나한테 증거가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그 회사, 거기 상무 있지? 장기훈이라는 사람. 그 사람 우리 병원장이랑 연결돼 있어. 그때였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 언니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역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1년 만에 보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제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나도 힘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USB 하나와 휴대폰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녹음이야.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 전부.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1년 전 그날 밤 응급실로 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내장 파열이 심한 상태였어요. 저는 레지던트로서 수술에 참여했고 집도인은 외상센터 강진욱 교수님이었죠.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예상치 못한 출혈이 터졌어요. 교수님이 당황했고 저는 옆에서 보조하며 지혈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장 한광수가 수술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절대 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수님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죠. 잠시 후 교수님은 수술 방침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레지던트 신분으로 선배 의사에게 반박할 수 없었어요. 결국 환자는 수술대 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 환자가 천혜그룹 계열사의 임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병원장이 그 환자의 죽음으로 이득을 보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책임은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수술 중 실수를 한 레지던트,
과실치사 혐의. 면허는 정지됐고 저는 병원을 떠나야 했어요. 이 녹음에 다 있어. 지은 언니가 말했습니다. 병원장이 교수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왜 수술 방침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도. 저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웠어.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장이 협박했거든. 입 열면 나도 끝장이라고.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어. 서윤아,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었어요. 아까 언니가 말한 거, 장기훈 상무가 병원장이랑 연결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니가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장기훈 상무와 한광수 병원장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죠. 골프장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어딘가의 사무실에서. 이 둘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야.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병원장이 천혜그룹 의료사업 수주를 따내려고 상무한테 로비를 했던 거지. 그리고 1년 전 그 환자 있잖아. 천혜그룹 계열사 임원. 그 사람이 죽으면서 누가 이득을 받는지 알아?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설마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기훈이야. 그 임원이 죽으면서 상무 자리가 비었고 장기훈이 올라갔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년 전 일과 지금 일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장기훈 상무, 한광수 병원장, 그리고 회장님을 노린 디저트 사건까지.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천혜그룹 번호였어요. 받으니 전무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윤 씨, 지금 당장 본사로 와요.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찾고 계세요. 지은 언니와 함께 본사로 갔습니다. 언니는 USB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장님 병실은 본사 건물 내 특별 의무실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와줬군요.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서윤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전무님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무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서윤 씨, 나도 알고 싶은 게 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날 하필 아몬드 타르트였을까? 내 알레르기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때 지은 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언니가 USB를 꺼내 회장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1년 전 삼강대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을 노린 사람이 누구인지도요. 회장님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당신들은 모르실 겁니다.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수님이 왜 수술 방침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 회장님, 1년 전에 돌아가신 김 상무님 기억하세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기훈 상무였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부르셔서 그가 방안을 둘러보다가 지은 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수습했죠. 이 사람은 누구죠? 삼강대병원 간호사 박지은입니다. 전무님이 대답했어요. 장기훈 상무, 잠시 앉아요. 들어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상무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니가 노트북을 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술실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 병원장의 속삭임, 그리고 환자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소리. 상무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언니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디저트 관련 대화였어요. 타르트를 바꿔치기 하라는 지시, 아몬드가 들어간 걸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장기훈 상무였습니다. 그리고 밝혀졌습니다. 회장님 디저트를 준비한 진짜 사람이요. 녹음 파일이 끝나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기훈 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침대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상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지금까지 봤던 어떤 표정보다 무서웠습니다. 장기훈.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상무님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무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본사 탕비실 앞 복도가 찍힌 화면이었죠.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날 제가 디저트를 가져다 놓고 회의실로 간 뒤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탕비실로 들어갔어요. 장기훈 상무였습니다. 그가 디저트 박스를 열더니 안에 있던 타르트를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건 조작이야. 상무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회장님을 해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전무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기훈 상무, 이 CCTV가 지워진 줄 알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안팀에서 백업 서버를 뒤져서 복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삭제 명령을 내렸더군요. 그것도 증거로 확보했어요. 상무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허탈함, 그리고 어딘가 슬픔도 섞여 있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회장님이 죽을 뻔했고,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의심을 받았으니까요. 왜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물음이 나왔습니다. 상무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입을 다물었죠. 전무님이 대신 설명했어요. 한서윤 씨, 장기훈 상무는 회장님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그 틈에 자기 세력을 키우려 했던 거죠. 병원장과의 커넥션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그림이었고요. 저는 지은 언니를 돌아봤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 일도 같은 맥락이야. 천혜그룹 계열사 임원이 죽으면 장기훈한테 승진 기회가 생기는 구조였거든. 병원장은 그 대가로 천혜그룹 의료사업 수주를 약속받았고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김상무건도 이 사람 짓이었단 말이야? 전무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정할 순 없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회장님, 검찰에 고발하시겠습니까?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서윤 씨. 네, 회장님. 저는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1년 전 억울하게 병원을 떠났어요. 내가 알아봤어. 수술 중 실수가 아니라 병원장의 지시 때문이었더군요.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당신이 뒤집어 썼어.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억울함을 알아주다니,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이. 미안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회사 사람 때문에 당신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내 회사에서 당신이 의심받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이 한 짓이면 내 책임이지. 그래서 내가 직접 바로잡겠어요.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장기훈 상무와 한광수 병원장은 공모 혐의로 체포됐어요. 저와 지은 언니는 증인으로 출석했고
강진욱 교수님도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교수님은 많이 수척해져 계셨어요. 1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법정에서 교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그날 밤 병원장이 수술실에 들어와서 환자를 살리지 말라고 했다고, 살리면 자기 목숨도 없을 거라고 협박했다고. 교수님은 두려움에 굴복했고 결과적으로 환자는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저한테 떠넘긴 것이었죠. 증언이 끝나고 교수님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안 선생.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네. 자네를 지키지 못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법정 한쪽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장기훈 상무가 결국 무릎을 꿇는 순간이 왔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모든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을 때 저는 뭔가 큰 덩어리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도연 회장님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서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이 증인석으로 향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분에게 집중됐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윤 씨는 제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년 전에도 결백했고 지금도 결백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 회사에 있던 장기훈과 그와 공모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서윤 씨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며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기훈 상무와 한광수 병원장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1년 전 사건도 재조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고 의사 면허도 곧 회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매일 밤 울다 지쳐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삼강대병원을 찾아갔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밟는 그곳이었어요. 병원 정문을 지나 응급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예전에 매일 드나들던 길이었지만 이젠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응급실을 지나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힘들 때마다 올라가던 곳이었죠.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1년 전에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1년간 혼자 견뎌왔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어요. 수술대 위에서 떠나보낸 환자, 지키지 못한 생명. 그 무게는 평생 안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도연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휠체어가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회장님이 옅게 웃으셨어요. 병원에 검진 받으러 왔다가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회장님이 제 옆에 나란히 서셨습니다. 함께 하늘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울었군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울어도 돼요. 당신은 1년 동안 많이 참았잖아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 계셨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 사실 무서웠어요. 제 손이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무서웠어요. 1년 전에 제 손으로 살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의사라는 직업에서, 수술실에서, 저 자신에게서.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서윤 씨, 당신은 그래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날 내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손을 내밀었잖아요. 모든 게 두려웠을 텐데 그래도 나를 살렸잖아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목에 금속심을 찔러 넣었던 손, 떨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손. 그래요, 저는 그때 선택했어요. 두려움 대신 사람을 살리겠다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윤 씨, 나한테 제안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천혜그룹의 의료 고문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룹 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전담 의료진이요. 당신이 그 자리를 맡아줬으면 해요. 저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실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당신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것도 지원할 거예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로서의 미래,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 전부 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당연하죠. 천천히 결정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회장님이 먼저 옥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혜그룹 의료 고문직을 수락하기로 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길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사람을 살리면서 동시에 1년 전 일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 발령 첫날 저는 새 사무실에서 하얀 가운을 꺼내 들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입는 의사 가운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저와는 달라 보였어요. 상처가 있었지만 그만큼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지은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언니도 제 팀에 합류하기로 했거든요. 서윤아, 첫 출근 축하해. 언니가 꽃다발을 건네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오후에 회장님이 사무실에 들르셨습니다. 적응은 잘 돼요? 네, 덕분에요. 회장님이 제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셨어요. 삼강대병원 외상센터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예전에 찍은 건데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죠. 다시 시작이네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시 시작이에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퇴근 후에 저는 다시 병원 옥상에 갔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리겠다고, 두려워도 멈추지 않겠다고. 그날의 두려움은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을 살리는 길 위로 돌아갔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